1번입니다. 지금 다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기 1번부터 천천히 보면 다짐 에너지가 커지면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은 증가하고 최적 함수비는 감소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다짐 곡선을 보면 여기를 함수비로 그리고 이쪽을 건조 단위 중량으로 그리는데 다짐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 이 다짐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다짐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그래서 최적 함수비는 감소하고 건조 단위 중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고 2번은 큰 강도가 필요한 경우 최적 함수비보다 약간 작은 함수비에서 건조 측 다짐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짐 곡선이 있으면 최적 함수비보다 작은 곳이라는 얘기는 여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면모라 그랬고 이쪽은 이산 구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면모 구조가 결합력이 크죠. 입자 간 결합력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도가 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고 3번은 동일한 에너지로 다진 경우 함수비가 증가할수록 투수계수도 증가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함수비와 투수계수의 관계를 외우라 그랬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래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최적 함수비가 이쪽에 있다고 했는데 물론 이 부분 영역에서는 함수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투수계수도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면모 쪽에서는 함수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투수계수가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은 다짐 에너지가 큰 현장 다짐 장비를 모사하기 위한 실내 다짐 시험은 수정 다짐 시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표준 다짐 시험을 왜 하냐? 표준 다짐 시험을 하는 이유는 뭐냐? 현장에 시방을 제공하기 위함이죠. 다짐 시방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데 예전에는 다짐 장비가 현장의 다짐 장비가 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짐 에너지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이제 장비가 발달을 해서 현장의 장비들도 다짐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됐겠죠. 그러면은 현장에 다짐 시방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더 큰 다짐 에너지에 대한 시방을 제공을 해야 되니까 실내 다짐에서 다짐 에너지를 증가시킬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시험이 수정 다짐 시험이라 그랬고 실내 다짐 시험의 방법은 똑같지만 이 둘의 차이는 딱 하나다. 다짐 에너지의 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정 다짐 시험이 다짐 에너지가 더 크고 다짐 곡선을 그리면 당연히 만약에 표준 다짐 시험이 여기 있다. 그러면 수정 다짐 시험은 다짐 에너지가 증가를 했으니까 좌상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2번입니다. 지금 1차원 표준 안밀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차원 안밀 실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시험을 어떻게 진행을 한다 그랬냐면 우선 물 속에다가 안밀링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지금 안밀링이죠. 이게 안밀링이고 여기다가 흙을 채웁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속에 이렇게 포화시킨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응력을 준다 그랬어요. 응력을 주면서 얘가 얼마나 이렇게 찌그러졌는지 뭐 게이지의 치마량을 계산을 합니다. 뭐 델타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뭐 이 델타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극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냐면 이 시그마를 하중을 전 단계의 2배씩 매일 준다고 했고 그리고 각 단계마다 24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된 간극비랑 이 응력 값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쪽을 시그마 프라임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 쪽을 간극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오는데 이거는 해석을 하기가 힘들죠. 곡선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쪽을 로그 시그마 프라임으로 표현을 하고 이쪽을 간극비로 표현을 하게 되면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랬고 근데 이거를 이쪽 부분을 하나의 기울기 이쪽을 하나의 기울기로 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CC라고 하고 압축지수라고 하고 기울기를 이쪽은 C2라고 해가지고 팽창지수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암미를 해석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부터 보면 지금 응력 제어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단계별로 하중을 변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응력 제어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에 시그마를 주니까 뭐 게이지를 이걸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응력 제어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문제도 이것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단계별로 하중을 변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하중을 주죠. 맞는 얘기고 그래서 2번은 단계별 제하 하중의 지속 시간은 24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은 단계별 제하 하중의 크기는 전 단계 제하 하중의 2배로 한다. 그래서 2배로 한다고 했습니다. 3번도 맞고 안밀 시험 중 물이 시료 속에서 역침투할 수 있으므로 시험 중에는 시료가 물에 잠기지 않게 한다 했는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시료를 포화시켜서 이용한다 그랬죠. 이 시료를 포화시켜서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현장의 흙을 보면 보통 이렇게 지표가 있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A점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물에 침수되어 있습니다. 모든 흙들이 침수된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수된 상황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지금 랑킨 토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기 1번부터 보면 옹벽 배면과 흙 사이의 마찰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맞는 보기죠. 콜롬보 토합은 옹벽과 흙 사이의 마찰을 고려하고 랑킨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고 2번은 지표면이 수평인 경우에 주동 상태 시 옹벽 배면에서의 파괴면은 지표면과 45 플러스 2분의 파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 말이죠. 이렇게 옹벽이 있고 지표가 있으면 이 파괴면이 여기가 45 플러스 2분의 파이냐 이 얘긴데 주동은 45 플러스 2분의 파이고 수동은 45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했죠. 요거는 암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역학적으로 이유가 있죠. 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쪽을 시그마, 이쪽을 전단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초기 상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죠. 그래서 이쪽이 시그마 V라면 수평 변이가 없는 상태, 정지 토합 상태는 여기가 K0 시그마 V인데 주동 상태라는 것은 횡 구석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게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수평 토합이. 그래서 모원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접하죠. 이렇게. 접할 때 파괴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 수평 응력을 우리가 주동 토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주동 토합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여기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쪽이 지금 시그마 A인 거죠. 이쪽이 시그마 V고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기서 파괴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를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모원에서는 여기가 파괴면이죠. 그리고 여기가 수평면입니다. 이게 시그마 V이기 때문에 수직면이라고 착각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수평면에 작용하는 응력이 시그마 V죠. 그래서 시그마 V가 있는 점이 이 시그마 V가 있는 점이 수평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수평면이니까 파괴면과 수평면인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는 요걸 의미하게 됩니다. 요 각도를. 그런데 일단 여기는 파이죠. 여기는 파이죠. 그러고 여기는 90도니까 이 각도는 90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이 각도는 90 플러스 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모원에서는 각도가 2배로 표현이 되니까 이 파괴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는 90 플러스 2분의 파이의 절반인 45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걸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매번 이렇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동에서는 45 플러스 2분의 파이고 수동에서는 45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요거를 암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은 주동토합 계수 산정식은 1 마이너스 사인 파이분의 1 플러스 사인 파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학생들이 이제 가끔 헷갈리는데 우리가 랑킨 토합에서 주동 토합과 수동 토합을 계산을 하는 게 뭐 1 플러스 사인 파이가 있고 1 마이너스 사인 파이 뭐 이게 하나가 있고 요게 하나가 있죠.
근데 요거랑 요거랑 가끔 헷갈립니다,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쉽게 외우냐면 주동 토합 계수가 있고 수동 토합 계수가 있는데 당연히 수동 토합 계수가 크겠죠. 그러니까 더 크려면 분자가 커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여야 됩니다. 여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플러스인 게 더 클 테니까 이게 수동 토합 계수고 이게 주동 토합 계수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헷갈리고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은 주동 토합 계수는 1 마이너스 사인 파이분의 1 플러스 사인 파이라고 했는데 틀렸죠. 이건 지금 수동 토합 계수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답이고, 4번은 지표면이 수평면인 경우에 수동 파괴 시 모원상에서 최대 주응력은 수평 응력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수동 토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파괴 포락선이 있고 초기 응력 상태는 이랬을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시그마 V K0 시그마 V인데 수동 파괴라는 얘기는 수평 응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변이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K0 시그마 V가 점점 커지니까 이 점이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모원이 점점 작아지죠. 그러다가 이 수평 응력이 연지 응력을 역전하게 되면 이 오른쪽으로 모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커져서 딱 접하게 될 때 이 수평 응력을 우리가 주동 토합이라고 하죠. 수동 토합이라고 하죠. 잘못 말했습니다. 수동 토합. 그래서 수동 파괴 시 모원상에서 최대 주응력은 이거니까 수평 응력이죠, 이게.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지금 점착력이 8kN/m제곱이고 단위 최적당 중량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점성토 집안인데 이 집안을 굴착할 경우에 인장 균열 깊이와 한계 절토고를 구하라고 했는데 파이는 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장 균열 깊이라는 것은 주동 토합이 0이 되는 위치까지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동 토합을 표현을 하게 되면 KA 감마 Z 마이너스 EC 루트 KA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걸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서 여기가 마이너스 EC 루트 KA일 테고 Z가 0일 때니까, 그리고 뭐 여기 길이를 H라고 놓는다면 여기는 H를 대입한 값이겠죠. 그래서 뭐 KA 감마 H 마이너스 EC 루트 KA일 텐데 흙에서는 마이너스 토합이 발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토합이라는 것은 인장력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인장 균열이 발생을 한다 그랬고 인장력에 저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깊이를 인장 균열 깊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지금 이 부분이 주동 토합이 0이니까 이게 0이다 라고 해서 Z를 구하면 인장 균열 깊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Z는 감마 루트 KA분의 EC라는 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공식이.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걸 암기한다 그랬죠. Z는 감마 루트 KA분의 EC다. 요거를 외우고 다니라고 하셨고 제가 했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감마가 지금 20kN/m 3승이고 그리고 루트 KA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파이가 0이죠. 그러면은 KA는 1 플러스 사인 파이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니까 파이가 0이죠. 지금 이렇게 사인 파이가. 그래서 KA는 1이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2 곱하기 C가 지금 8kN/m 제곱이고,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0.8m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ZC는 0.8m인데 그 다음에 한계 절토고를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계 절토고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지표가 수평하게 있는데 뭐 별도의 뭐 구조물 없이 얘를 이렇게 얼마나 파낼 수 있을까요? 이 말입니다. 여기를 HC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얼만큼 이렇게 파낼 수 있을까요? 요거는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HC는 이 인장 균열 깊이의 2배더라. Z 곱하기 0.8m더라. 2더라. 그러니까 이게 0.8이니까 1.6m더라. 요거는 그냥 뭐 별도의 이론보다도 그냥 경험식이니까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암기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HC는 1.6m여서 2번이 답이 됩니다.
5번입니다. 점성토 집안의 암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기 1번부터 보면 암밀 치마는 투수성이 낮은 집안에서 발생한 과잉간극수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솟아내면서 흙이 압축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암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투수개수가 작다면 하중을 우리가 흑입자가 하중을 받자마자 투수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과잉간극수압이 생성이 안 되죠. 과잉간극수압이 생성이 안 되니까 이 외력에 의해서 증가한 이 응력의 증가량을 흙이 유효 응력으로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중 제어와 동시에 흙의 변형이 발생을 한다 그랬고 이렇게 되면 즉시 치마가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투수 개수가 작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질토겠죠. 그래서 사질토에서 흙의 변형이라는 것은 즉시 치마가 발생한다고 했고, 그러면 암밀이라는 건 어떤 거냐? 여기 제가 잘못 썼네요. 투수 개수가 크다면이죠. 작다면이 아니고. 크다면 과잉간극수압이 발생을 하지 않죠. 투수 개수가 작다면 과잉간극수압이 발생을 하겠죠. 물이 배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는 흙의 유효 응력이 증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투수 개수가 아무리 작다 그래도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간극수압이 처음에 생겼던 간극수압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그 크기만큼 흙의 유효 응력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흙의 유효 응력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흙의 변형을 발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발생하는 이런 흙의 변형을 우리가 암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은 정확히 맞는 표현이죠. 대충 이 정도 이렇게 개요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은 정규 암밀 점토는 현재 받고 있는 유효 상제 압력 이상의 하중을 받은 적이 없는 점토를 의미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규 암밀 점토가 있고 과암밀 점토가 있는데, 정규 암밀 점토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현재 시그마 프라임이 가장 큰 유효 응력입니다. 그렇지만 과암밀 점토는 지금 받고 있는 유효 응력보다 예전에 더 큰 선행 암밀 하중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보기고 난이도가 있는 보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 3번은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은 과암밀 집안은 상제 압력의 추가 또는 지하 수위의 급강하로 발생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거를 왜 많이 틀렸냐면 학생들이 우리가 집안이 이렇게 어떤 흙입자가 있는데 상제 압력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흙의 유효 응력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하 수위의 급강하도 이것도 흙의 유효 응력을 증가를 시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어떤 입자가 있는데, 여기 A 입자가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유효 응력이 10kN/m 제곱입니다. 그런데 상제 압력이 추가되거나 지하 수위의 급강하로 인해서 우리가 유효 응력의 증가가 20만큼 증가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흙은 이제 과암밀 점토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10에다가 20이 더해져서 이제 유효 응력이 30kN/m 제곱이 됐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과암밀 점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3년 전, 10년 전쯤에 시그마 M'을 100kN/m 제곱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판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선행 암밀 하중이랑 판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유효 응력이 증가를 했느냐 감소했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딱 이것만 보면은 유효 응력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과암밀 점토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정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공부가 안 된 학생들이 많이 틀렸고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은 테르작 1차원 암밀 이론에서 물의 흐름은 달시의 법칙이 유효하며 투수 개수는 일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6개를 외우라 그랬죠. 첫 번째는 흙은 균질하고 균등하다. 그리고 흙은 완전 포화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흙 입자 물은 비압축성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투수 계수는 일정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달시의 법칙을 따른다 그랬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물이 일방향으로 흐르고, 그리고 암밀도 동일한 방향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를 달달 외우라고 했고, 지금은 달시의 법칙이 유효하며, 맞죠? 그리고 투수 계수는 일정하다. 맞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6번입니다. 안밀 시험 결과를 이용해서 점성토의 안밀 개수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고, 그리고 압축 개수가 주어졌고, 초기 간극비가 주어졌는데 투수 개수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인데 공식만 암기하면 쉽습니다. 먼저 어떤 걸 외워야 되냐면 안밀 개수가 감마 W분의 MVK입니다. 여기서 MV가 최적 변형 계수인데, 최적 변형 계수. 그리고 이 최적 변형 계수를 그대로 안 줍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거를 MV는 1 플러스 2 제로분의 AV 이렇게 들어가는데 AV가 압축 계수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외우기가 힘든데 일단 외워두기만 하면 풀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우선 이 식을 K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K는 CV, 감마 W, MV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CV, 감마 W에 MV에다가 1 플러스 2제로분의 AV를 그냥 대입하면 풀리는 문제니까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고, 감마 W는 지금 여기 압축 계수가 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 이런 단위니까 물의 단위 중량도 1g 퍼 센티미터 3승으로 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 플러스 초기 간극비가 1이고 지금 AV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센티미터 제곱 퍼 g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2.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센티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대로 끝나죠. 그렇지만 이 문제가 조금 더 변형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AV, 지금 이 AV 값도 그대로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축 계수를. 그래서 압축 계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우선 압축 계수라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안밀 시험 결과를 가로축을 시그마 프라임 그리고 세로축을 간극비로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를 우리가 압축 계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델타 시그마 프라임 분의 가로분의 세로죠. 그래서 델타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압축 계수를 구해서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변형이 되면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투수 계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CV는 감마 W분의 MVK인데 요거를 K에 대해 정리하면 CV 감마 W MV고 CV 감마 W에 MV에다가 1 플러스 2 제로분의 AV를 써야 되는데 여기다 또 대입을 하는 겁니다. 1 플러스 2 제로분의 1이고 AV에다가 델타 시그마 프라임 델타 2 이런 식으로도 구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을 잘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식으로는 변형이 안 되고 꼭 철저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지금 포화 점토 집안에 축조된 점토 제방의 사면 및 그러니까 축조와 절토에 대해서 안정 평가를 하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면 안정 평가는 토질역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 그랬고 총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성토, 그리고 절토, 그리고 흙댐이 있는데 지금은 2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축조라는 것은 성토를 의미하고 절토는 여기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총 8개를 암기를 하라 그랬는데 지금 보기 1번부터 천천히 보면
지금 포화점토 집안에서 절토사면이죠. 그리고 2번도 절토사면이니까 1번이랑 2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래프를 두 개를 외우라 그랬죠. 절토사면에서는 이쪽을 시간으로 놓고 이쪽을 간극수압 그리고 안전율이라고 보면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계가 되는 곳이 시공 완료 시점이고, 보기 1번부터 보면 절토사면에서 시간에 따른 안전율은 시공 완료 시점부터 점차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계속 감소를 하죠. 시공 전이나 후나.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은 지금 절토사면에서 시간에 따른 흙의 전단 강도는 시공 완료 시점 이후부터 점차 감소한다 그랬는데, 전단 강도는 일단 이거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 지금 시공 완료 시점부터는 간극수압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럼 빠지는 값이 커지니까 전단 강도는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3번은 포화점토 집안 위에서 축조된, 그리고 4번도 축조된이니까 3번이랑 4번을 같이 보고, 여기서는 제가 그래프를 총 3개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성토에 대해서는. 그래서 간략하게 그리면, 잘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t 시간에 대해서 전단 응력 그리고 간극수압 안전율에 대해서 암기를 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그리라고 했죠. 그냥 이렇게. 여기가 시공 완료 시점인데, 그리고 일단 이거 그려놓고 해석을 하면 3번은 지금 시간에 따른 안전율은 시공 완료 시점에서 가장 작고, 여기 가장 작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점차 증가한다고 했는데 증가하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3번도 맞는 얘기고, 4번은 축조된 점토 지방에서 시간에 따른 흙의 전단 강도는, 전단 강도는 얘기 나오면 일단 이거 쓰는 겁니다. U 탄젠트 파이 플러스 C인데 완료 시점 이후부터 점차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완료 시점 이후부터 간극수압이 감소를 하니까 전단 강도는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8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45도인 전단 파괴면을 갖는 연직사면의 안전율을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응용역학 문제에 가깝습니다. 일단 힘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용역학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보면, 사면에서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 연직 응력이라고 하죠. 이걸 연직 하중 W에 대해서 이 수직 불력을 구하게 되면, 이 면에 대한 수직 불력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죠. 그래서 이 수직 불력은 W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고, 이 전단 불력은 점선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단 불력은 W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된다. 요거는 조금 그림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고, 바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응용역학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 사면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안전율이라는 것은 외력분의 저항력이죠. 그래서 이거를 전단 응력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전단 응력이 나오고 위에는 전단 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W 사인 세타라는 것은 T죠. 그래서 이거는 N이고, 그러면 우리가 전단 응력은 L분의 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여기다가 표현 L이 L이죠. 대문자 L로 표현이 됐고, W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수직 응력은 L분의 N이니까 L분의 W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전단 응력은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L 사인 세타, W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고, 타우 F는 시그마 탄젠트 파이 플러스 C죠. 그런데 점착력은 0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날라가고, 시그마가 L분의 W 사인 세타니까 이걸 쓰고 탄젠트 파이죠. 그런데 지금 세타가 45도죠. 그래서 지금 뭘 제가 하나 잘못 썼는데, 요게 지금 코사인이죠. 요게 지금 잘못 썼죠. W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세타가 지금 45도죠. 여기가 45도니까 90-45 하면 45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랑 45도가 똑같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날라갑니다. 그리고 L도 날라가고 W도 날라가니까 지금 안전율이 탄젠트 파이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9번입니다. 지금 연성기초의 탄성치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탄성치마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일단 암기를 하라 그랬고 2분의 q 네트 b 1 마이너스 포화성 b 제곱분의 iw라 그랬고 이거는 형상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초의 형상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고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q 네트는 순하중이라 그래서 q 마이너스 감마 d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감마 df라는 것은 우리가 뭐 기초를 지표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q를 주게 되면 순하중은 q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면 기초라 그래서 이렇게 지표가 있었는데 땅을 파내고 여기다가 하중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보면 기초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얕은 기초에서는 허용이 안 되니까 이게 맞죠. 그림을 정확히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하중을 주게 된다면 Q네트라는 것은 지금 이만큼의 흙이 빠지죠. 그래서 Q에서 감마 DF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근입 깊이를 설치 심도라고도 하고 근입 깊이라고도 하는데 이만큼을 흙의 무게를 빼준 값을 우리가 순하중이라고 합니다. 네트. 그래서 이 Q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실제 기초가 받는 하중이니까 흙이 받는. 그래서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면 탄성 치마량은 기초에 작용하는 압력이 커질수록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뭐 Q가 증가를 하게 되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은 탄성 치마량은 집안의 탄성 계수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그랬는데 지금 탄성 계수가 분모에 있죠. 그래서 이게 커지면 작아집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은 탄성 치마량은 기초의 폭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그랬는데 B가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기초의 설치 심도가 깊어질수록 더 작은 치매가 발생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설치 심도가 DF입니다. 근입 깊이라고도 하고 DF가 커지면 빠지는 값이 커지니까 더 작은 치마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10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폭이 B이고 그리고 높이가 3m인 옹벽을 세우려고 하는데 전도에 대한 안전율을 2로 적용을 할 경우 옹벽의 최소폭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회전 운동을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 중심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 옹벽은 회전 중심이 여기겠죠. 왜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일단 안전율을 모멘트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면 안전율이라는 것은 외력분의 저항력이죠. 그런데 지금 모멘트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전도니까 외력 모멘트 분의 저항 모멘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외력 모멘트부터 천천히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외력은 토합이겠죠. 그래서 이런 주동 토합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높이를 우리가 H라고 논다면 여기 밑에는 뭐 KA, 감마 H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합력은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KA 곱하기 감마 H 곱하기 H겠죠. 그런데 모멘트죠. 외력 모멘트. 그러니까 회전 중심에 대해서 지금 이 집중 하중이 모멘트 8이 3분의 H 지점에 있겠죠.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6분의 1 KA 감마 H 제곱 3승이 나오겠죠. 3승이 이렇게 나올 테고 외력 모멘트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토합에 대해서 저항 모멘트는 지금 이 옹벽이 무게로서 저항을 하겠죠. 그런데 우선 일단 이거를 W로 표현을 하게 되면 W는 여기가 H라고 놓으면 B 곱하기 H에다가 감마 C를 곱하면 되겠죠. 콘크리트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역시 지금 하중이고 모멘트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 W가 이 회전 중심에 대해서 모멘트 8이 2분의 B죠. 요만큼이니까 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저항 모멘트는 이 W에다가 2분의 B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2분의 B를 곱하게 되면 2분의 1 B제곱 H 감마 C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그러면 FS는 밑에가 6분의 1 KA 감마 H 3층이 나오고
위에는 2분의 1 b제곱 h 감마 c가 나오는데 요걸 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h 날리고 정리를 좀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잠깐 이거를 지우고 지금 정리를 하면 ka 감마 h 제곱이 밑에 남고 위에 3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감마 c b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죠. 지금 복잡하니까 잠깐 지우고 이거를 이어서 대입을 해보면 3에다가 감마 C가 지금 24kN 미터 3승이고 B는 미지수죠. 그리고 KA가 3분의 1이라 그랬고 감마가 흑이 16이고 H는 3m니까 이게 지금 2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B는 루트 3분의 4m가 나오게 됩니다. 11번입니다. 이 문제는 기초의 탄성치마와 접지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이 그림을 이 상태 그대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배치 그대로. 그래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면 지금 1번은 점성토 집안 위에 놓이는 연성기초라 그랬으니까 지금 점성토 집안에 놓이는 연성기초 여기죠. 여기서 최대치마는 기초 중앙부에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맞죠 지금? 그래서 1번도 맞고 그냥 그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2번은 강성기초는 집안 조건에 따라 치마 형상이 변화한다 그랬는데 강성기초는 말 그대로 이 강체입니다. 기초 형상이. 그래서 기초에 변형이 발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성기초는 치마량이 일정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랬고 연성기초는 기초가 연성이기 때문에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치마량은 일정하지 않지만 이 접지압이 일정하다. 이거를 암기를 하라 그랬고 이러한 특징을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강체니까 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3번을 보면 사질토 집안 위에 놓이는 강성기초는 사질토 집안이 지금 여기 있고 강성기초니까 여기죠. 최대 접지압은 기초 중앙부에서 발생한다 그랬는데 여기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4번은 점성토 집안 위에 놓이는 강성기초는 여기죠. 최대 접지압은 기초 모서리에서 발생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12번입니다. 지금 3축 압축 시험에서 흑시료를 비배수 상태에서 등방 응력을 줬고 이때 과잉간극수압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등박 응력이 400인 상태에서 축차 응력을 또 줬네요. 그때 과잉간극수압이 700이라고 했는데 과잉간극수압 계수 A와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등박 압력 단계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과잉간극수압 계수 B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일단 좀 해석을 해보면 등박 응력이 400kN/m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델타 시그마 3가 400kN/m 제곱이란 얘기고 이때 발생한 수압은 델타 UC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게 400kN/m 제곱인데 B라는 것은 등방 압력을 작용했을 때 발생한 과잉간극 수압의 B를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델타 시그마 3분의 델타 UC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400kN/m 제곱분의 400kN/m 제곱해서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상태에서 축차 응력을 줍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축차 응력을 줬는데 600kN/m 제곱이라 그랬죠. 근데 이때 발생한 델타 U가 700kN/m 제곱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과잉간극 수압계수 A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걸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공식을 쓰는 거죠. 델타 U는 B에 델타 시그마 3 플러스 A에 델타 시그마 1 마이너스 델타 시그마 3 이런 공식이 있고 여기서 델타 시그마 1 마이너스 델타 시그마 3가 이 축차 응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지금 델타 U가 700이라 그랬죠. 총 과잉간극 수압이 그리고 스캠톤 과잉간극 수압 계수 B가 1이라 그랬으니까 쭉 대입을 합니다. 지금 시그마 3가 400이죠. 그리고 A를 구해야 되고 이게 600이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게 1이고 400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300이 나오겠죠. 그래서 A는 600분의 300이니까 0.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공식이 또 나오냐면 스캠통 과인간극 수압 계수를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델타 시그마 D 분의 델타 U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델타 UD라는 것은 이 델타 U가 아니고 이 델타 U에는 델타 UC와 등박 압력에서 발생한 과인간극 수압과 축차 응력에서 발생한 과인간극 수압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UD를 구하려면 지금 700에서 델타 UC가 400이라 그랬죠. 그 700에서 400을 뺀 300입니다. 그래서 300kN per 미터 제곱이 여기 오고 B는 1이라 그랬고 델타 시그마 D가 600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더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되고 주의할 점은 간혹가다 학생들 중에서 스캠통 과인간극 수압 계수 B가 응력과 과인간극 수압의 B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고 이 A를 암기를 할 때 이거를 잘못 암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합니다. 이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여기는 B가 들어가니까 과인간극 수압 계수 B가 여기 표현이 되니까 요거를 암기를 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입니다. 지금 평판 제하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라고 했는데 제가 평판 제하 시험이라는 것은 근입 깊이가 0인 얕은 기초라고 했죠. 그래서 지표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평판을 놓고 그래서 이 근입 깊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입 깊이가 없고 여기다가 하중을 제하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식을 쓰면 된다 그랬죠. 얕은 기초 공식을 쓰면 되는데 CNC QNQ 더하기 2분의 1 감마 B N 감마로 극한 지지력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DF가 없으니까 Q항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얕은 기초 이 평판 제하 시험을 진행하는 시험 과정은 설명을 한 적이 없는데 1번이랑 2번이 전부입니다. 이게 지금 잘 나와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선 평판 제하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지표 위에다가 평판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벽하게 평판을 지표에다 놓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지표가 우들투들할 수가 있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근입 깊이가 없다 그랬는데 아주 조금 팝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표를 완전 위에다 놓는 게 아니고 조금만 팝니다. 그러니까 DF는 아니에요. DF는 아닌데 조금 파서 좀 집안을 평평하게 다진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폭이 B다. 평판의 폭이 B다. 그러면 4B 정도를 널찍하게 팝니다. 평평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평판을 이렇게 올려요. 폭이 B인 평판을 이렇게 딱 올리고 그 다음에 하중을 제하를 하는데 지금 1번까지 설명을 했죠. 4B가 되도록 파고 여기다 하중을 올리는데 이 하중을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한 4단계에서 5단계 정도로 나눠서 올립니다. 그래서 4분의 1씩 제하를 하거나 5분의 1씩 제하를 한다는 얘기가 여기 지금 있고 그리고 한 단계마다 1시간을 가하고 그리고 시험은 언제까지 진행을 하냐면 집안에서 파괴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25mm 치마가 발생을 할 때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몇 번 읽어보셔서 눈에 익혀두시기만 하세요. 몇 번 출제가 되긴 했는데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묻진 않습니다. 뭐 6분의 1 정도로 단계별로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만들지도 않고 뭐 그냥 이 그대로 나오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3번이랑 4번을 보면 1번이랑 2번은 정확히 맞는 표현이고요. 순수한 사질토 집안에서 예상 기초의 치마량은 사용한 시험판의 크기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밑에는 점성토 집안에서 지지력은 사용한 시험판의 크기와 관계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4번부터 한번 볼게요. 4번이 더 쉬우니까 4번에서 지지력 공식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얕은 기초의 지지력 공식은 CNC 더하기 QNQ 더하기 2분의 1 감마 B N 감마인데
점성토에서는 우리가 파이가 0이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안 해줘도 파이가 0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때 지지력 계수 NC, NQ, N 감마가 5.141 0을 쓴다 그랬으니까 N 감마가 0이겠죠. 그래서 N 감마가 0이니까 지금 시험판의 크기라 그랬으니까 B에 영향 없이 세 번째 항이 0이 되니까 4번은 맞는 보기고요. 그리고 3번은 예상 기초의 치마량은 사용한 시험판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치마량이라는 것은 평판 제하 시험에서 치마량은 즉시 치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치마 공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Q 네트 B에 1- 포화성비 제곱분의 IW. 그런데 지금 여기에 B가 들어가죠. 그래서 B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4번입니다. 지표면에 수위가 위치하던 원지반에서 홍수로 인해서 수위가 5m 증가를 해서 B가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홍수가 끝난 후에 지금 5m 지반 침식이 발생을 했네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침식 후에도 수위가 지표면가에 위치한다면 B에서 여기서 유해용력과 여기의 유해용력과 그리고 C에서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과합밀비를 계산을 하라고 했네요. OCR을. 그러면 요것부터 구해보죠. A부터 그냥 차례대로 한번 유해용력을 다 구해보겠습니다. A 집안에서 유해용력은 시그마 A 프라임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지금 지표면과 여기 수위가 일정을 하게 되니까 정수압 상태에서 감마 프라임 Z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감마 세츄에이션이 20이니까 20-10 kN per m 3승에다가 지금 10m죠. 그러면 이게 10이니까 100 kN per m 제곱 이렇게 됐을 테고, B에서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론 강의에서 설명을 한번 했는데, 이 지표 위에서 수위의 변동은 유해용력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5m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그마 B 프라임은 시그마 A 프라임과 같게 100 kN per m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C에서 유해용력은 지금 여기 5m죠. 그리고 지표면과 일치하고 정수압 상태니까 또 감마 프라임 Z를 하면 20-10 kN per m 3승이고 지금 5m죠. 그래서 50 kN per m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B에서 유해용력은 A랑 같은 100이어서 1번 아니면 2번이고, 그리고 과합밀비는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과합밀비라 그랬는데, 과합밀비는 지금 받고 있는 유해용력과 과거에 최대로 받은 유해용력의 비를 의미하죠. 근데 지금은 50이고 과거에 받은 최고 유해용력은 지금 100이랑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써도 되겠죠. 그래서 100을 쓰면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5번입니다. 지금 말뚝기초의 지지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수험생분들이 풀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은 이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원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천천히 보면, 사질토 집안에서 주면 마찰력 산정 시 타입식 말뚝의 수평토합 개수는 천공식 말뚝의 값보다 크다고 했는데, 우리가 타입식 말뚝이라는 건 뭐냐면 집안이 있으면 말뚝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망치로 못을 박듯이 이렇게 때려 박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막 어거지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흙과 기초 사이가 굉장히 빽빽하게 있겠죠. 그래서 이 수평 토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타입식이고, 천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지표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말뚝을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여기가 느슨하겠죠, 위에보다. 그래서 옆에서 오는 이 토합 개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천공식이랑 타입식을 비교를 하게 되면 타입식이 훨씬 더 이 수평 개수가 크다,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고, 2번은 점성토 집안에서 주면 마찰력 산정 방법 중 베타 방법은 유해용력으로 얻은 강도 정수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알파 방법과 베타 방법이 있는데 알파는 단기 해석이고 베타는 장기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해석은 물이 빠져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비배수 해석을 한다 그랬고 비배수 전단 강도 CU를 이용을 한다 그랬죠. 하지만 장기 해석은 물이 빠져나갈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유효 응력으로 얻은 강도 정수 뭐 C'이나 파이'을 이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이론 강의를 다시 한번 보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뚝은 이론 강의를 좀 여러 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도 보면 사질토 집안에서 한계 깊이 개념은 말뚝의 선단 지지력 산정에는 적용되나 주면 마찰력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질토에서는 선단 지지력이 있고 주면 마찰력이 있죠. 그런데 선단 지지력도 주면 마찰력도 한계값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맥시멈 값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깊이를 우리가 한계 깊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몇 번이나 강조를 했죠. 두 개 다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은 부주면 마찰력은 말뚝 주위 집안의 치마가 말뚝의 치마보다 큰 경우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말뚝이 있으면 주변의 흙이 말뚝보다 더 치마를 하게 되면 말뚝을 끌고 밑으로 내려간다. 이걸 보고 우리가 부주면 마찰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16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은 흙기둥에서 물이 A에서 C로 흐르는데 하 방향으로 흐르죠. 이때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10초 동안 100cm 3승의 유량이 통과를 했습니다. 이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A, B, C에 대한 전수도, 위치수도, 압력수도에 대한 해석이 일단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하면서 해석을 하면 쉽습니다. 전수도, 위치수도, 압력수도. 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냐면 압력수도는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전수도에서 위치수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압력수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A, B, C점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A점의 전수도를 일단 계산을 해보면 물속에서는 전수도 손실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A점과 뭐 여기를 D점이라고 하게 되면 D점의 전수도가 똑같겠죠. 그런데 D점의 전수도는 여기를 기준면으로 할 경우 위치수도밖에 없으니까 지금 10m겠죠. D점의 전수도는 위치수도와 같은 10m가 되고 그래서 A점의 전수도도 10m가 되겠죠. 그런데 A점의 위치수도는 6m니까 압력수도는 10m에서 6m를 뺀 4m가 될 테고 C점의 전수도는 지금 여기를 뭐 2점이라고 한다면 물속에서는 전수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2점의 전수도랑 C점의 전수도가 똑같겠죠. 그런데 2점은 지금 기준면 위의 점이니까 위치수도가 0이고 압력수도도 0이죠. 그래서 얘의 전수도는 0m가 됩니다. 따라서 C점의 전수도도 0m가 되고 C점의 위치수도는 2m니까 0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2m의 압력수도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B점의 전수도는 지금 가운데 점이니까 전수도 손실이 딱 절반만큼 일어났겠죠. 그래서 10에서 0으로 되는데 A에서 C로 갈 때 10에서 0으로 가는데 절반만큼 전수도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5m가 될 테고 B점의 위치수도는 4m니까 5에서 4m를 빼면 1m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석이 됐고 보기 1번부터 보면 A점과 B점의 압력수도 차이는 3m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맞죠? 3m 차이. 그래서 1번이 맞고 2번은 B점의 단위 최적당 침투 수력은 25kN/m 3승이라 그랬는데 단위 최적당 침투 수력은 I 감마 W죠. 그런데 I는 물이 흐른 길이분의 전수도 손실 감마 W니까 물이 흐른 길이는 4m죠. 흙의 높이가 4m고 전수도 손실은 A에서 C점까지 10m가 발생을 했고 여기다가 감마 W 10kN/m 3승을 곱하게 되면 25kN/m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고 B점의 유효 응력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B점의 전응력에서 수압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전응력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B점이 여기 있으니까 4m만큼 물이 있고 위에 4m 곱하기 감마 W가 있고 그리고 감마 세츄에이션이 2m만큼 있죠. 그래서 이게 10이고 감마 세츄에이션은 지금 20이죠. 그래서 이게 40이고 이게 40이니까 이게 80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UB는 감마 W 곱하기 압력수도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1m니까 1m를 곱하면 10kN/m 제곱이 나올 테고 그래서 80에서 10을 빼면 70이니까 3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3번까지 해석을 했고 4번 같은 경우는 투수 개수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유량이 주어졌죠. 그래서 Q는 KIT 이런 공식이 있으니까 K는 IAT분의 Q가 되겠네요. 그런데 I는 L분의 H라 그랬죠. 이건 바로 쓰겠습니다. 지금 물이 흐른 길이가 4m고 전수도 손실이 10m라 그랬죠. 그리고 A는 문제에서 40cm 제곱이라 그랬고 T는 몇 초라 그랬죠? 10초라 그랬죠. 그리고 Q는 지금 100cm 3승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0.1cm/s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cm/s라 그랬으니까 4번은 틀렸습니다. 17번입니다. 암석 시료 채취기가 관익 깊이가 100cm이고 이때 채취된 암석 시료가 지금 이렇게 쭉 있네요. 그런데 암석의 회수율과 RQD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석 시료 채취기라는 것은 뭐 이런 관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을 이렇게 타입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100cm란 얘기입니다. 100cm짜리 관을 타입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안에 시료가 채취가 된 겁니다. 암석 시료들이. 그래서 이게 위에서부터 뭐 5cm, 8cm 이렇게 막 연속적으로 끊어져서 채취가 된 거죠, 쭉.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암석의 회수율이라는 얘기는 100cm를 넣었으면 100cm가 이렇게 측정이 다 시료가 채취가 돼야 되는데 다 채취가 되지 않고 뭐 일부분만 채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관익 깊이를 하고 지금 시료 채취된 이 시료들의 이 길이를 다 더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5 플러스 8 더하기 12 더하기 이렇게 쭉 다 더하는 겁니다. 주어진 것들을.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나타난 값이 회수율이고 지금 이거를 다 더해서 6 더하기 15 더하기 9 더하기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0으로 나누게 되면 0.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회수율이라고 하고 그리고 RQD라는 것은 퀄리티 여기 써져 있죠. 퀄리티 디자이네이션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얼마나 쓸만한 것들이 채취가 됐는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익 깊이는 100cm 똑같이 하는 거고 100cm 중에서 쓸만한 게 얼마나 있느냐. 여기서 쓸만하다는 기준은 이 코어 길이가 10cm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cm 넘는 것만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2cm, 15cm, 23cm, 12cm 있죠.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더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0.6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고 이거는 뭐 별도의 내용은 없고 그냥 이 개념만 알면 되겠죠. 암석의 회수율과 RQD가 무엇인지만 이제 알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별도로 더 공부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18번입니다. 지금 수평 방향 투수 개수와 수직 방향 투수 개수가 이렇게 주어졌고 지금 이 두 값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방성 집안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등가 투수 개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 얘기고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지금 앞뒤의 수위차가 10m로 유지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우리가 바로 전수도 차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유선망이 11개의 등수두선과 6개의 유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침투수량을 계산을 하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침투수량 일단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Q는 K2에 ND에 델타 H NF 이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방성 집안이니까 등가 투수 개수를 먼저 계산을 하면 루트 KX KZ 이 공식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고 여기다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밀리미터 퍼 세크를 대입을 하고
Z는 지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mm/s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0.06 mm/s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주어진 값들이 등수두선 개수가 주어졌는데 요거를 nd로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등수두선이 만약에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치면 에너지 손실 칸수는 3칸이 되죠. 그래서 지금 11개의 등수두선이 있으니까 nd는 11개에서 1개를 뺀 10개가 되고요. 그리고 nf는 지금 유선이 6개니까 칸수는 5개겠죠. 그래서 nf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q는 0.06mm/s가 있고 nd는 10개고 델타 h는 10m고 nf는 5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3m 제곱 아니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 퍼 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위를 보면 여기가 지금 미터의 3승이죠. 그래서 이거를 3승을 쓰고 미터로 나누는 이런 단위를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지금 과안밀 점토 시료를 이용을 해서 안밀 비배수 3축 압축 시험을 시행을 했는데 유효 응력 경로 ESP로 옳은 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TSP는 전응력 경로는 여기를 P로 하고 여기를 Q로 하면 이렇게 45도 선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45도 선으로 표현이 된다 그랬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45도고 이걸 보고 우리가 전응력 경로라 그래서 TSP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P, Q를 연결한 선이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ESP죠. 유효 응력 경로. 이거는 P', Q'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 TSP와 ESP의 관계는 우리가 P'은 P는 우선 P부터 설명을 해보죠. 여기서 P는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를 P라고 하죠. 그런데 P'은 2분의 시그마 1 프라임 플러스 시그마 3 프라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그마 1 마이너스 U 더하기 시그마 3 마이너스 U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3 마이너스 U가 됩니다. 뒤에 걸 정리를 하게 되면. 근데 이게 P죠. 그래서 P 마이너스 U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파악을 할 수가 있냐면 P'이라는 것은 P에 대해서 U만큼 수평 이동을 한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과안밀 점토를 이용해서 3축 압축 시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압이 시간에 대해서 수압이 처음에는 플러스지만 나중에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P'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값이 빠지죠. 그래서 P에 대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P에 대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값이 빠지니까 더해지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TSP가 있죠. TSP가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TSP가 직선으로 이렇게 있고 이걸 기준으로 ESP는 맨 처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TSP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형을 그리면 되는데 요거랑 지금 가장 비슷한 개형이 4번이죠. 지금 TSP가 이렇게 있다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다시 가려고 하는 이런 양상이니까 지금 4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20번입니다. 지금 구속 압력이 40kPa이고 비안밀 비배수 3축 압축 시험을 수행을 했는데 축차 응력이 66kPa일 때 파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쪽이 지금 시그마로 놓고 이쪽이 전달 응력인데 구속 압력이 4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최소 주응력이 40인 거고 여기에 이제 축차 응력이 66으로 모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지금 축차 응력이 66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66이란 얘기고 그래서 여기 구속 압력은 40kPa이란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 흙에서 비배수 전단 강도는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유효 시험이니까 우리가 파괴 포락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일정하게 그려질 테고
요거를 우리가 CU라고 하니까 요건 반지름 길이랑 같죠. 그래서 66의 절반인 33이 비배수 전단 강도고, 만약 동일한 흙을 이용하여 비배수 상태로 일축압축 강도 시험을 수행했을 때 축하중이 얼마일 때 시료가 파괴되는가라고 했는데, 일축압축 시험이란 얘기는 구속 압력이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어원이 여기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걸 그리면 여기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여기 접하게 그려지니까 뭐 구속 압력이 얼마든 간에 얘는 이 축차 응력이 66일 때 파괴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모 원들의 크기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66kPa일 때 파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